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인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이 밸류에이션만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명조끼가 뭐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테슬라 급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유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상승세가 더 펼쳐질지 말이죠. 이러한 답을 내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가 곧 적정 주가가 될 테니까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PER 또는 PBR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을 발표한 쿠팡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업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쿠팡이지만 기업 가치는 한화로 약 55조 원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밸류에이션으로는 아마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주식 관련 인사이트를 유튜브, 리포트, 책 등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주고 계시는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동학개미 투자자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주식 상승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약간은 좀 두렵기는 하거든요. 네. 실물 경제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주가만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언제 또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주특기가 칠판을 사용하는 거라서 네. 칠판을 보면서 이제 제가 네. 이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인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우리는 만약에 비싸다면은 약간 피해 있어야 되는 거고 싸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만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개그 콘서트에 김병만 씨가 네. 나와서 갈아먹기의 달인 네. 틀리 김병만 선생님 막 이런 네. 거 그런 그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뉴욕 대학교의 다모다란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분이 밸류에이션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밸류에이션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밸류에이션의 달인이죠. 네. 자, 이제 밸류에이션의 달인이라는 그 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시면서 이제 그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밸류에이션을 강의했는데 아직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나만큼 다른 사람들도 밸류에이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네. 이게 나의 큰 착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 왜 사람들한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레밍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레밍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레밍이라는 게 그 설치류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쥐예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쥐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쥐가 따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절벽이 떨어지고 바다가 있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같이. 그래서 다 몰살당하는. 그게 이제 레밍 효과라고 얘기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레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레밍을 예를 들면서 내가 레밍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게 그 레밍이라는 친구가 왜 앞에 있는 애들 따라갈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살려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혼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라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면 안 따라가도 굶어 죽고 따라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거. 먹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된다. 좋은 생각이시고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신 방법은 뭐냐면
저기 구명조끼를 입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다에 거죠. 빠져도 나는 살 수 있으면 네, 되니까. 구명조끼를 그러면 그 구명조끼가 뭐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 얘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남들도 다 사는 것 같아. 네. 나도 사야 되나? 네, 따라가야 되나? 아니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걸 우리가 이제 포모라고 해서 네.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나만 놔두고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제 네. 포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는 건 좋아, 오케이.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따라가다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테슬라 급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기는 하되 그래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구명조끼를 입고서는 그렇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투자를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네네.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네. 자, 요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요, 이쪽은 뭐냐면은 여기는 안 좋은 거고요. 여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비싼 거, 안 비싼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요. 좋긴 한데 비싼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안 좋은데 싼 거. 그럼 이건 적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좋은 회사인데 싼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사야죠. 네. 바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여기는요? 팔아야 돼요. 좋은 회사, 안 좋은데 비싼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도 구분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비싸냐 안 비싸냐를 가지고도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 비싸냐 안 비싸냐 요 축을 얘기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쿠팡 얘기를 해주셨는데 쿠팡에서도 그래요. 이게 쿠팡 비싼 건가? 싼 건가? 잘 모르겠어요. 55조면은 참고로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40조가 넘는 회사가 50개도 안 됩니다. 그럼 50조면은 정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이게 너무 이제 의아한데 그런 밸류에이션이 왜 형성이 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설명을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명을 하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이렇게 하면 우선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오를까요?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오를까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금리가 내려야 이게 유동성이 활발해져서 풍부해져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 친구들을 0이라고 해봅시다. 네. 네, 0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오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0이니까 여기는 철수라고 하죠. 네. 네. 자,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0이가 맞을까요? 철수가 맞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0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금리랑요, 철수라는 친구가 말한 금리가 다른 금리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영희가 말한 요 금리는요, 요 금리는 뭘 반영하는 금리냐면 경제를 반영하는 금리예요. 그래서 이 영희는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철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먼 미래에 있는 돈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의 그 할인율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한 철수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금리인데 종류가 다른 금리라고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금리를 얘기해 볼게요. 금리. 자, 이 금리가 있는데요. 요 금리는 어떤 것의 함수일까요? 요거 이제 옛날에 수학 시간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금리는 어떤 것의 함수일까요? 금리는 글쎄요, 경제? 경제의 네. 함수? 좋아요. 그리고 돈의 가치? 돈의 가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기자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기자님 제가 오늘 지금 10,000원을 드릴게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0,000원 드릴까요? 아니면 1년 있다 10,000원 드릴까요? 오늘 10,000원이요. 왜요? 빨리 받고 싶어요. 왜요? 나중에 이렇게 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물가가 더 올라서 이게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10,000원으로 제가 뭐 다른 거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 얘기하셨네. 네. 정확하게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금리의 함수예요. 네. 잠깐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10,000원, 올해 10,000원 주는 걸 더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20,000원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받고 싶어요. 내년에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20,000원이면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000원 줄게요, 내년에. 그러면 좀 고민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다가 예를 들어 20,000원이 되면 이제 내년에 받을게요 라고 하셨다면 네. 거기서 이제 금리는 뭐냐면 100%가 되는 거네요. 아. 올해 이제 1년 동안 네. 100%가 되는 거를 받아들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10,000원이 더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고민하면 금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네. 자, 봅시다. 이제 영어로 쓰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로스라고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 경제 성장하면 금리가 왜 올라갈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경제가 좋아져. 네. 그럼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돈도 많이 쓰고 싶고, 네.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싶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모든 것의 가격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요. 네. 그러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돈의 가격이 뭔가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쵸.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아니 돈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물론 돈 다 필요하지만 네. 돈 그냥 덜 필요해 옛날보다는. 네, 경제 그쵸. 좋을 때는 내가 뭣도 하고 싶지만 경제 안 좋으면 그냥 안 하고 싶어. 네, 안 쓰게 안 되죠, 쓰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금리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I라고 쓸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기자님께서 이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가야지 올해.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짜장면 사 먹으러 봤더니 짜장면이 12,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죠. 나는 올해도 짜장면 먹는 만큼을 주셔야죠. 12,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요것도 인플레이션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처음 뵀는데 연락 안 될 수도 연락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내년에 안 주면 어떡해. 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망갈 리스크 이제는 도망갈 리스크. 네. 안 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질문 드려서 아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영희는 금리가 올라가야 될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금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성장. 이건 영희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철수는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요 두 개를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철수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희가 얘기한 것부터 이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많은 질문. 경제가 안 좋은데요. 주가가 왜 올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던데. 제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맞아. 지금 경제가 주변에 안 좋은데. 보면은 힘든 사람 너무 많은데 네. 주가가 왜 오르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영희가 생각하는 금리로 설명드릴게요. 영희는 금리가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네.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은 건데 금리가 빠지는데 왜 주가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가 얘기하는 거랑 주가가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주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랑 주가랑은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경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가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어요? 기업은 투자를 얼마나 했나요? 가게는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뭐 2%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는요? 이 중에서
기업 그 중에서 상장 기업만 합니다. 상장 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는 상장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경제는 이거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좋아요라는 질문이 조금 네.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얘기하는 게 달라요. 얘기하는 주제가 다른데 네. 저는 이 얘기를 A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님 B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네, 네. 근데 니는 왜 다른 얘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안 좋으면 네. 그래도 기업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맞아요. 있는 거죠. 그 질문을 하고 네, 싶으셨던 네, 거죠? 그 질문을 네, 하고 맞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옛날부터 경제가 좋을 때만 주가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경제가 좋았을 때도 주가가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랑 주가가 같이 움직였는지 네. 아니면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면 되죠. 네. 그동안. 근데 제가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관이 네. 없어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때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 같이 움직인 경우를 동행했다고 하고 네. 금리가 빠졌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 네. 이걸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50대 50입니다. 거의 금리와 주가는 크게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원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왜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왔냐면 경제는 일로 가는데 네. 주가는 일로 가니까 문제죠. 원래 잘 안 맞기도 했던 설명도 안 되긴 했는데 이번에 너무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요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뭐예요? K. 그래서 K자형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안 좋아지건 코로나 때문에 다 안 좋아졌는데 네. 좋아지는 애들은 엄청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애들은 다시 안 좋아지고 요게 경제였고 요게 주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경제가 좋습니다. 자, 경제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로 가려면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경제가 좋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좋다는 데까지 갈 때까지. 자, 뭐부터 가야 되는지 볼게요. 네. 경제가 좋으면 성장을 많이 하니까 기업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요. 자동차도 많이 사니까 현대차 매출이 늘어나요.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도 늘어나겠죠. 이익도. 그죠? 이익도 네. 늘어납니다. 근데 이익이 늘어나면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이렇게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주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에서 주가로 갈 때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자, 경제에서 매출로 넘어갈 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매출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은데 매출이 좋은 애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 맞아. 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네. 애플,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은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뭐가 안 맞는 게 하나 생겼어요. 네. 그 매출이 좋은데 이익이 좋냐?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의 우리가 마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진. 돈을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냐? 이거는 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면 경쟁이 심하니까 마진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네. 그러면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마진이라는 게 붙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익에서 주가로 갈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밸류에이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이익이 낮아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네. 이익이 올라가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익이랑 밸류에이션이랑 좀 약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이 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거는 네. 잠깐만요. 주가가 아니고 네. 글씨가 약간. 잠깐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우개로. 네. 자, 주가라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익에다가 밸류션을 곱하는 거예요. 네. 돈을 얼마나 벌어요, 1년에? 1조 벌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 10배로 가치로 인정해 줄게. 네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이익이 낮아도 얘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익이 높아도 이게 낮아지면 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이에요. 아, 네. 은행인데 은행이 버는 돈은 인정을 안 해줘 사람들이. 네, 주가가 왜 그런지 낮아요. 모르겠어. 주가가 낮아요. 네. 왜?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이게 밸류에이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은행이 매력적인가? 요게 이제 질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 좀 별로야. 네, 나중에 카카오뱅크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다 이길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높아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아까 쿠팡 네. 돈 거의 0원입니다. 0원. 네, 네. 이거 적자예요 오히려. 적자죠. 근데 이 회사는 진짜 잘 될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이야. 네. 이 회사 쿠팡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요 설명에 요 세 단계가 넘어가야 돼. 세 단계. 근데 이거 넘어갈 때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아요? 라는 질문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네. 잘 이해가 되신 걸로. 네. 자, 이제 세 번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핀비즈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이거는 핀비즈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지도냐면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요, 회사의 크기만큼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여기 애플이 있어요. 애플은 이만큼 비중이에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는 요만큼이에요. 아마존은 요만큼이에요. 구글은 이만큼이에요. 등등등.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럼 전체 주식 시장에서 각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지도로 맞아요. 그림으로 네네. 그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조그만 거는 여기 있겠죠. 여기 요만큼 네. 이렇게. 더 조그만 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면 2019년하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네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애플은 이만큼 커졌고요. 예를 들자면 네. 테슬라는 이만큼 커졌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얘네들은 애플과 테슬라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네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성장하는 애들인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의 비중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좋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야 주식이 좋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 엑슨모빌, 정유회사, 기름 만드는 회사,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뭐 만드는 회사, 제조업 회사들인 거죠. 굴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이렇게 뭐 캐터필라 이런 걸 그냥 뭐 장비 뭐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여기로 봐서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설명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네.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아요? 이 질문만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네요. 첫 네. 번째, 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다. 두 번째,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 중간중간에 넘어가야 될 산이 많다. 세 번째는 지도가 바뀌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는 작업을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할인해 줄 거냐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돈인데 무슨 비용이 있지? 내 돈인데 왜 비용이 있어? 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COE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셨던 금리 중에서 이제 영희가 말했던 금리와 철수가 말했던 금리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철수의 의견에 대한 금리는 어떤 금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자, 제가 또 일어나서 네. 설명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영희가 했던 얘기는 다른 편에 있습니다. 네. 찾아가서 한번 영희가 무슨 얘기를 했지? 라는 거 궁금하시면 찾아가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철수가 한 얘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는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내려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희는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했고요. 네. 근데 이 금리를 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이 금리는 철수가 얘기하는 금리는 할인율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인율. 약간 확 와닿지는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 세일. 백화점 가면 세일하잖아. 네, 그쵸. 그거 할인하는 거죠. 더 할인한다고 얘기하잖아. 낮춰지는 거. 네. 10,000원짜리가 20% 할인하면 8,000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인 거죠. 할인한다. 네, 왜 네. 할인해? 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금리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10,000원 드리는 거랑 내년에 10,000원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내년에 10,000원 준다고 했던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싸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년에 10,000원 줄게요. 근데 내년에 10,000원 줄 텐데 내년에 안 받고 오늘 받으면 얼마 받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좀 할인해 드려야겠죠?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 네. 싸게 해주는 거예요. 싸게. 싸게 해주는 자, 그러면 싸게 해준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자, 우리가 내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올해는 뭐 돈을 얼마 벌고 내년에 얼마 버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130조를 법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150조 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내년에 150조는 올해 130조에 비해서 이제 크긴 하지만 이거는 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싸게 해줘야죠. 싸게. 우리가 지금 이 130조를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130조를 올해 번다고는 하나 네. 애널리스트들이 막 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다고는 하나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10,000원 주는 거를 8,000원으로 할인한 것처럼 130조를 좀 할인해줘야죠. 좀 싸게. 여기는 내가 이걸 밸류에이션 할 때는 120조로 할게요. 네. 그리고 요 150조도 좀 더 할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그렇죠. 더 먼 이것보다 더 미래니까. 미래니까 그럼 네. 20조 깝시다. 그러면 여기는 130조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긴 할 텐데 이게 줄어드는 할인하는 폭이 커지니까 이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네. 이게 나중에는 0이 돼요. 그러면서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년 올해 벌 돈은 130조라고 하지만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120조만 해. 150조인데 130조만 해. 네. 이거는 200조인데 그래도 너무 먼 미래잖아. 그럼 난 그럼 못 믿겠으니까 0원으로 할래. 네. 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주가가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다 더했을 때 그렇죠. 그 금액이 이제 주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하는 작업을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할인해 줄 거냐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할인해 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재무제표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네. 자, 기업이 있으면요. 요렇게 이제 제가 해볼게요. 여기 이제 뭐라고 쓰냐면 자산이라고 쓸게요. 자산.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부채라고 쓰겠습니다. 부채. 요거는 자본이라고 쓸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이거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다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네, 바꿔주세요. 자, 자산은 이 기업이 뭘 들고 있나? 요거예요. 뭘 들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나? 뭘 가지고 있어요? 기자님 뭘 가지고 계시죠? 저는 사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네, 또 핸드폰도 있고 네, 좀 여러 가지 여기다 적은 옷도 겁니다. 있고, 노트북, 핸드폰, 네. 그다음에 뭐 옷, 옷도 있고 지갑 네. 등등등. 요거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자산인 거죠. 기업으로 따지면 뭐 공장도 있고 네. 사람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넌 뭘 가지고 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쪽은 뭐냐면 너 그거 어디서 난 돈으로 한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달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조달 어려운 말로는 너 돈 그거 어디서 나서 그거 산 거야? 지갑?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거죠. 네, 노트북 무슨 돈으로 샀어? 그렇죠. 이런 거죠. 두 가지 질문 대답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빚을 내 돈으로 샀어. 네. 내 돈으로 샀어. 내 돈으로 산 거야. 두 번째는 빚을 냈습니다. 은행에 네. 빌려가셨어. 내가 지금 내가 그 가방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네. 은행에서 1,000만 원 빚내가지고 네. 산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의 돈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돈.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쉬운 용어로 어차피 네. 부채라고는 와닿지 않지만 남의 돈이라고 하면 와닿잖아. 이건 내 네. 돈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빌린 돈, 남의 네. 돈, 자본은 뭐라고 하냐면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부채를 만약에 이제 조달을 하면, 그러니까 부채로 남의 돈을 가져오면 네.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이. 이자를 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자, 이자를 내야 돼요. 네 남의 돈 썼으니까 이자 내야지. 네. 내 돈은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 근데 얘도 비용이 있어요. 아, 얘도 비용이 있다는, 내 돈인데 무슨 비용이 있지? 네. 내 돈인데 왜 비용이 있어? 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쉬워요.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너무 쉬워. 이자니까. 네. 내가 돈 얼마나 빌렸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렸더니 금리가 5%예요, 3%예요. 요거 그 금리입니다. 네, 네. 자본은 없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비용이 있다라면 어떤 비용이 있는 걸까? 내 돈인데. 내 돈인데 비용이 있다라고 음. 하면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뭐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든 그런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그런 예.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이 돈 있었으면 네.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여기에다 투자한 거니까 네,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한 거잖아. 이게 네. 뭐죠? 기회비용. 맞습니다. 이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통장 안에 1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만 원 예금하지 말고 테슬라를 샀으면 맞아. 그게 훨씬 더 이익이 좋았을 났을 텐데. 거예요. 네. 좋았을 텐데. 이런 거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2호석이에요. 주식회사 2호석. 네. 근데 그 회사에다가 제가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제 네. 돈을, 내 돈을. 그게 이제 회사 돈이야. 네. 근데 내가 거기다 안 넣고 내가 딴 거 했으면은 벌었을 텐데 회사 사업 망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진짜 막 이런 거. 네.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자본에 적용되는 금리, 네. 기회비용. 이래서 자본에 적용된다고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본 비용. 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금리, 할인율. 자,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게 COE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네. 영어가 COE. 나오다 보니. 그래서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코스트 비용이에요. 비용. 오브 무엇에 에쿼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쿼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주식이란 뜻이에요. 네. 내가 이거 주식 하는데 드는 비용.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 비용에 네. 대한 얘기입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어려운 게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좀 쉬운 용어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서 이건 금리예요. 금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금리. 기회 비용을 금리로 계산해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수학이 복잡한데 지금 벌써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딱 하나 그래도 기준을 하나 잡아보자고요. 어떤 기준을 잡을 거냐면 자, 이거 2개로 더 할 겁니다. 저도 영어지만 뭐 그냥 하죠 뭐. 네. 자,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금리예요. 리스크가 없는. 자, 요거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예금 금리. 그렇죠. 그죠? 예금 금리보다는 기회비용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예금 금리.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더하기 ERP라고 쓸 겁니다. 네. ERP 어렵지만 네. 요건 제가 이름을 따로 지어놨어요.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담벼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벼락. 훨씬 쉬운 용어네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비용이라고 얘기했고 요거를 2개를 더해서 알할 수 있어요. ERP 리스크 프리 레이트. 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ERP에 대해서. 네. 그러면 금리는 예금 금리는 있으니까 그럼 ERP만 구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금리는, 코스트 오브 네. 에쿼티가 좀 더 쉬워진 거예요. 네. 아닌가? 많이 쉬워지진 않았지만 조금 쉬워졌잖아. 조금은 쉬워진 것 같아요. 조금. 그냥 막 네. 대중 없이 그냥 구하라는 것보다는 쉬워졌잖아. 네. 예금 금리보다 높은 거 이렇게 네.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자, 예금 금리 요새 얼마인가요? 0점 몇 퍼센트? 0점 몇 이렇게 퍼센트. 되죠. 관심도 없을 정도로 네. 너무 낮아졌어. 어쨌든 예금 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예금 금리에서 주식으로 넘어올 때 얼마를 제가 기자님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넘어오시겠어요? 네. 요 질문이 ERP입니다. 아. 근데 내가 여기로 넘어올 때 네.
깨름직하잖아, 좀 솔직히. 아, 네. 예금에 놔두는 게 낫지. 주식에다 깨지면 어떡하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산을 넘으면 네. 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를 보상 얘기를 해줘야지 알겠어요. 자, 예금 금리가 아까 0.1%라고 합시다. 네. 1%도 안 되지만. 네. 1% 좋아.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주식 하시면 제가 2%는 보장해 드릴게요. 넘어오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2%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럼 4%. 4%도 조금만 조금만 더 할까? 네. 그럼 6%. 6% 정도면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6% 결정됐습니다. ERP는 6%입니다. 네. 6%인가요? 끝났어요. 다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예금을 하던 사람한테 네. 주식한테 너 얼마나 요구해? 네가 일로 넘어올 때 네가 얼마를 준다고 하면은 넘어올 네.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ERP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너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넘으면 그게 ERP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네. 더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담벼락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담벼락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데 네, 맞아요. 하지 말랬어. 네, 하지 엄마를 말랬어요. 넘어서야 되는데 요즘엔 아주머니들도 주식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네. 이제 담벼락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불안해. 맞아요. 요것도 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돈을 벌지도 모르겠어. 네, 그것도 그리고 좀 불안해요. 솔직히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맨날 싸운다는데 네. 막 그런 엄청 막 그것도 아니 또 코로나 또 터지면 어떡해. 막 등등등 요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벼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ERP라고 얘기하는 거죠.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자, 요게 높아지면 이게 높은 거고 네. 이게 낮아지면 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재밌는 설문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사람들이 요 담벼락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1,2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벼락이 낮아졌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9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일단 엄마의 엄마도 그 막 하니까 네. 경제는 안 좋지만 주가도 좋은 것 같고 너무 많이 네. 빠지고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이 낮아졌군요. 그 담벼락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ERP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네.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졌어요. 아까 철수가 얘기한 거네.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라는 네. 얘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철수가 말한 금리가 바로 저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COE. 네. 외우셔야 돼요. COE.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네. COE. 자,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했죠? 이건 예금 금리. 네. 예금 금리라고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요거 익숙해지시라고 쓰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죠? 담벼락. ERP. 자, ERP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예금 금리인데 네. 미국의 이제 10년물 금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빌린 돈의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국채 금리가요. 자, 이게 1980년까지 가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네요. 네. 라떼는 말이야, 뭐 여기는 제가 네. 태어난 해보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에 있는 금리가 얼마였었냐면요. 이때 16%였었어요. 금리가요. 참 많이 높았죠. 네, 부럽습니다. 자, 근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자, 1%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러면 이 ERP는요. 2%에서 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자, 이거는 두 개의 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이 COE를 구성한 걸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예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볼까요? 요만큼이에요. 되게 요만큼. 미미하네요. 네. 이거 전체 중에서도 전체적으로도 낮아지긴 했지만 네. 굉장히 미미해요. 그럼 지금 뭐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저 RF가 많이 줄었으니까 ERP가 맞아요. 요거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졌어요. 네. 이거는 요만큼이었었지만 이때는 네. 지금은 똑같았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훨씬 더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ERP가 차지하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에서 ERP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네.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이게 이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ERP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식에 대해서 담벼락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건 사실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졌구나 중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금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금금리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심리가 더 중요해진 세상으로 네.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예금 금리가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저 심리 담벼락이 더 중요해졌다. 네, 예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 COE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얘가 변해봤자 네. 이게 별로 미미하다는 네. 거죠. 얘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세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COE를 얘기했으니까 좀 이제 COE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COE가 높아야 좋겠어요, 낮아야 좋겠어요. 낮아야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낮아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야 할인을 안 해주잖아요. 네, 네. 할인을 조금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COE가 낮은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낮은 회사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높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 높은 회사들을 이렇게 쳐내고. 자, 네. COE가 높은 회사들 제가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악덕 기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악덕 네. 기업, 이 나쁜 회사들. 이 네. 악덕 기업들은 COE가 높아요.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름부터. 이름도 네. 안 되겠지.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진짜 나쁜 회사예요. 네. 그러면 그 기자님이 예금할래요? 아니면 이 회사 살래요? 예금하죠. 그러면 더 높여줄게. 그러면 ERP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약간. 그러면 6%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네. 회사는 만약에 10% 줄게.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네. 6% 준다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악덕 기업의 COE는 높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악덕 기업이 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COE가 높은 거예요. 네. 자, 이 악덕 기업은 그 COE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높냐면요. 이 악덕 기업이냐면 이런 회사들이에요. 어떤 A라는 회사 실제 있는 회사입니다. 네. 실명 공개하지 않을게 비밀로. 이 회사가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골프장이 신기하게 너무 좋은 골프장인데 네. 매년 적자가 나는 거야. 왜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적자가 나지? 알고 봤더니 이 나쁜 사람들이 네. 자기네들 골프 치기 아주 좋은 때 네. 골프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왜? 자기들만 치려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가장 돈을 벌 수 있을 때 안 벌고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네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죠. 이 주주의 돈을 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 나쁜 기업들은 악덕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는 COE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주가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지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지배 구조.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일수록 이게 악덕 기업이고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소액 주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액주주 조금만 투자한 지분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 맞아요. 투자자들은? 지분이 조금밖에 없는 네. 사람. 그럼 주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주는 어떤 주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배 주주가 있고 네. 요거는 소액 주주가 있습니다. 이건 이 오너 일가 막 이런 네. 기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주인이야. 그쵸. 그쵸. 삼성전자가 JY의 거냐? 그건 우리 아니죠. 거지. 나도 네. 주식이 있단 말이야. 네. 난 이만큼 내 주식이야. 내 거야. 이만큼 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액 주주입니다. 이 네. 사람들도 기업의 주인이에요. 그쵸. 이만큼은. 네. 이거 많이 들고 있다고 네 거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 케이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거 자기가 제일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악덕 기업인 거죠. 이런 나쁜 기업들은 사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이게 COE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배 구조가 좀 안 좋거나 약간 대주주들만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 소액 경영을 주주들도 하는.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네. 얘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업.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 주주들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정말 맞아요. 배당도 좀 더 드릴게요. 네. 뭐부터 자사주주 사서 한번 소각을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엄청 신경 써요. 소액 주주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뭘 하려고 하는데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기업들은 네. 꿈쳐요. 뭐 할지도 모르겠고 막. 네. 저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소액 주주인데 나도 이만큼 주주야. 그런데 안 가르쳐줘. 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악덕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COE가 높은 회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악덕 기업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게으른 기업입니다. 게으른 기업. 네. 게으른 기업. 투자를 게으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네, 자, 이 회사도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회사인데 네. 또 재밌게 B라는 회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회사를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됐어요. 큰 회사죠.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2천억이야. 이 회사 주머니를 봤더니 이 네. 회사 내에 금고에 1,000억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회사 돈도 벌고 네. 1,000억이나 있어 현금이. 왜 그걸? 근데 왜 2천억밖에 안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갔어요. 회사를 가가지고 그 돈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1,000억 네. 있는 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돈이요. 제가 그 은행에다 예금해놨어요. 안전하게. 네. 게으른 기업이죠, 게으른 기업.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여기다 하느니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느니 내가 은행에 넣어놓겠다. 네. 그런 거 할 거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어. 이건 COE가 높은 기업입니다. 경영 활동을 이렇게 많이 잘 하지 않는? 돈을 잘 써야지. 잘 쓰는 돈을 잘 네. 써야지.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출생지도 똑같아요. 네. 똑같은 데서 태어났어. 그리고 부모님도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누가 흑수저, 누가 금수저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요. 자, 똑같은 회사 들어갔어. 네. 일도 똑같이 잘해. 네. 그래서 승진도 똑같이 했어.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재테크를 잘했고 재테크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재테크를 잘했는데 이 사람 재테크를 안 했어. 네. 그러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A랑요? A랑 결혼하고 싶잖아. 네. 왜냐면 다 똑같아도 요거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네. 돈을 잘 벌어요. 반도체도 잘 벌고 다 잘 벌어. 영업은 너무 잘해. 근데 이거 돈을 재테크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회사도 재테크를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냐?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네. 현대차가 2013년에 네. 땅을 샀습니다. 맞아요. 그 땅을 산 걸 보면서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땅 살 거면 내가 사. 나도 살 수 있어. 네 주식의 주인이 안 돼도 네. 현대차에 내가 주인이 왜 됐겠어? 네가 그냥 장사를 잘하려고 해서 된 거지. 네. 왜 땅을 사고 있어?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가가 갔었어요. 너무 싫으니까 네. 주주들이 화가 막 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주식을 판 거죠. 네. 너무 그런 안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현대차는 돈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하는 자동차 비즈니스랑 딱 연결이 되는 회사를 사요. 네. 그러면 인수했죠.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쟤네들이 한다. 그쵸. 좋은 거죠. 네. 이걸 재테크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A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한다든지 네, 네. 등등등.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게으른 회사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좀 간단하니까 말로 설명드리면 세 번째는 이익이 들쭉날쭉한 회사들은 이게 높아요. 네. 자, 어떤 회사는 올해는 돈을 100억을 벌었어. 내년에는 100억이 깨졌어. 내년에는 또 100억 벌었어. 네. 이래. 그러면 그 회사 투자하고 싶어요? 안 아니요. 하고 싶잖아. 돈 많이 해줘야지 난 투자할 거야. COE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뭐 50억이긴 해도 50억, 60억, 70억 계속 똑같이 안정적으로 벌어요. 이 회사의 COE는 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익의 변동성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세 가지. 첫 번째, 악덕 기업일수록 COE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악덕 기업 사시면 안 돼요. 네. 소액 주주도 신경 써주는 회사 사야 돼요. 두
두 번째, 게으른 회사는 COE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잘 쓰는 회사들 사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이익의 변동성이 작은 회사들을 사야 돼요.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COE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COE는 그냥 막 구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네. 우리가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잡아봤고 그 예금 금리에 담벼락을 더해야 되는데 네. 이 담벼락이 요즘에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 담벼락이 되게 중요해졌다. 옛날에 비해서 그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COE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 고통이 아니고 이 돈이 언제 돌아오는 거니? 이게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듀레이션 계산했던 얘기가 얼마냐면요. 포스코의 듀레이션은 얼마냐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기업보다. 아니 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왜? 네. 네, CO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COE가 주가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COE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금리 COE 얘기했고 COE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확하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네.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제가 네.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네. 너무 어려운데 또 시작부터.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어는 이제 컨벡서티라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별명을 지어야죠. 네. 듀레이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얼마나 되니. 오랫동안 그걸 뭘로 할까요? 근데 얘는 이름이 있는데 얘는 볼록한 거예요. 얘는 볼록. 볼록한 얘는 볼록볼록한 거는 네. 컨벡서티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길게 얼마나 길게 길까? 길게. 요거 네. 이렇게 요거 이제 그 옛날에 김범수 씨가 네. 불러온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네. 이 고통은 완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그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뭐 이러면서 아, 이 고통은 끝난다. 네. 이러면서 넌 눈물 없으면 못 듣는 음악인데 네, 이거 네, 네. 언제 끝나냐는 거. 언제 끝나냐. 고통을 이기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고통은 되냐. 네. 이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기냐 이게 듀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볼록볼록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COE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듀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말이야 그게? 자 네. 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이 있는데요. 네. 자, 이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하는데 채권 얘기를 금리 얘기하니까 지금 채권 네.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채권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이제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100만 원 준다고 할까요? 100만 원? 네. 좋아요. 100만 원. 그럼 B는 A한테 뭐 줘야 되죠? 100만 원 가치에 대한 뭔가를 줘야겠죠. 뭘 주나요? B는 A한테 약속을 줍니다. 네. 약속할게. 내 10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갚을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제가 종이 쪽지를 줍니다. 100만 원을 언제 갚을게라는 이 종이 쪽지에는 뭐가 써 있냐면 자, 이 100만 원 네가 줬으니까 오늘 줬지? 자, 그러면 1년 있다가 얼마씩 줄게.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딱 주는 거죠. 이 종이 쪽지예요. 이게 네. 이름이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네. 요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권리인 거죠. 얘가 얘한테 받을 돈을 여기다가 써서 주는 거예요. 뭐 써서 준다고요? 만기. 너 언제 갚을 거야? 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리고 너 100만 원 줬으니까 이자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쿠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채권에서는. 네. 요거 쿠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등등등. 뭐 내가 혹시
뭐 죽거나 뭐 이러면 뭐 어떻게 되고 네, 뭐 이런 이거 뭐 받아라. 등등등 네. 써서 주는 겁니다. 요게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채권은요 가격이 또 있어요. 채권도 가격이 있어요. 자, 이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 종이 쪽지인데 A가 돈을 줬잖아요. 네. 아 근데 돈이 또 필요해 이 A가. 그럴 어떡해? 수 있죠. 갑자기, 갑자기 필요할 수 있죠. 있잖아. 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돈 필요해. 네.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종이 쪽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쪽지. 네. 이 종이 쪽지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으로 가가지고 자, 이 종이 쪽지 사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종이 쪽지를 누가 사냐면은 C라는 애가 사는 거죠. 자, 이 종이 쪽지를 주고 뭘 받아요? 얘가 돈을 받는 거죠. 네. 돈을 받고 종이 쪽지를 주고. 네. 그러면 여기 종이 쪽지를 주고 네. 종이 쪽지를 주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이 C라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 요 사간 가격 얼마에 사갔냐? 요건 100만 원인데 네. 얼마에 샀니? 네. 요게 채권의 가격입니다. 근데 100만 원인데 네가 지금 100만 원인데 금리를 내가 5%를 준다고 써가지고 줬어요. 네. 근데 자, 이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한테. 저기 있잖아요. 요새 금리가 한 똑같이 5%니까 그럼 나는 100만 원 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금리가 지금 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100만 원보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5%면은 매년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이자로 5%씩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에 가면은 5만 원 안 줘. 10,000원 준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죠. 이게 더 좋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100만 원 줬지만 은행에서는 1%밖에 안 주니까 이 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100만 원보다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 돼. 더 좋잖아, 이게. 이게 더 네, 좋은 그쵸, 거. 더 좋죠. 이 종이가 시장에 예금하는 것보다 이 종이가 더 좋아. 네. 그러니까 얘를 110만 원 줘야 된다고 합시다. 110만 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금을 했을 때 금리를 하나도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요. 내가 이걸 받을 때까지 자, 내가 지금 올해예요. 내년에 5만 원 줄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 5만 원 또 줘요. 3년 있다가 10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도 준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요 5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요? 115만 원이네요. 115만 원. 네. 115만 원. 언제 115만 원까지 될까요? 예금 금리가 0이면 115만 원까지 돼요. 네. 예금 해봤자 더 그치.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0%가 되면 네. 올해 5만 원을 받는 거나 네. 내년에 5만 원을 받는 거나 내후년에 5만 원을 받는 거나 네. 그 다음에 받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하면 되죠, 그냥. 네. 그러면 115만 원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금리가 0일 때는 1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115만 원이 되는데 115만 원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갖다가 이 네. C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해. 왜 110 다 먼 미래에 받을 돈이 115만 원으로 결정돼 있는데 네. 이걸 120만 원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네.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네.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금리가 0이면은 이거 다 더한 거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더 마이너스란 내려가죠. 얘기인데 네. 그런데 참고로 금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네.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많으니까 물어보겠죠? 예. 어. 많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아니 내가 받을 돈이 다 정해져 있는데 115만 원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걸 120만 원 주고 사? 바보 아니야? 근데 그런 채권이 전 세계에 18조 달러나 있어요. 꽤 많네요. 18조 달러면 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자, 18조 달러. 18조 달러입니다. 달러. 우리나라 GDP가 얼마일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 2조 되나요? 달러입니다. 2조 달러. 9배네요. 그리고 미국의 GDP가 얼마일까요? 20조 달러입니다. 뭐 미국 GDP만큼이나 있다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투자라는 건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런 거 투자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장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돈이 있는데 네. 주식이라는 저장 장소에다 저장해 놓는 거야. 원래는 내가 내가 이 돈 있으니까 이거 누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네. 금고에다 넣어놔야지. 그게 네. 이제 저장 공간인데 주식에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에 저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을 넣어둔 곳만 다르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그러면 그 거죠.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저장 공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채권이라는 저장 공간이에요. 얘 채권. 이 채권이라는 저장 공간이 작년에 커졌어요. 많이. 네. 채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증축을 해가지고요. 이 저장 탱크가 요만큼 커졌어요. 네. 근데 채권이라는 저장 탱크가 커졌으면 그 기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저장해 놓은 데는 제일 좋은 저장 공간에다가 먼저 저장해 놓겠죠. 네. 차근차근 저장해 놓겠죠. 이렇게 자 네. 이만큼 저장해 놓고 이건 너무 좋다. 금리도 많이 주고. 근데 얘는 금리 조금 덜 주지만 그래도 여기다 뭐 여기 꽉 찼으니까 네. 이건 여기다 사자. 여기다 저장해 놓자. 저장을 계속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다가 저장할 데가 없어.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아. 저장할 데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저장할 네, 때 돈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도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요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상한 사람이네. 120만 원에 주고 사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 지금. 네. 근데 이런 말씀하면 참 열받는 게 네.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저장할 데가 없죠? 저장할 데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나지만 실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제가 좀 드렸고요. 네. 재미있으신가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 어려운데 재밌어요.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재상하기도 네. 하고 요상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그런 건지도 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왜냐하면 듀레이션을 얘기하려면 채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개념만 1년, 2년, 3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썼다고 했어요. 5만 원, 5만 원, 10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100만 원을 넣었잖아요. 네. 채권에다가. 이 100만 원을 넣었으면 내가 만약에 5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5만 원을 줘. 그러면 기자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1년, 2년, 3년이 있는데 기자님이 100만 원 채권에다 넣은 거 몇 년 있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요거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 지워볼게요. 3년 있다가 받을 수 있죠. 3년입니다. 3년. 네. 딩동댕. 맞습니다. 네. 100만 원을 넣었는데 3년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 네. 자, 근데 어떤 채권은 여기다가 5만 원씩 이자를 줘요. 5만 원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년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해버리면 네. 약간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속상하겠지. 네. 야, 그럼 나는 돈이 아니냐? 뭐 이러겠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몇 년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한 2점 몇 년? 2.7년? 뭐 이 정도라고 해봅시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돈을? 얼마나 내가 네. 아까 제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얼마나 기다려야지 다 돌아오겠니? 네. 이 고통이 아니고 이 돈이 언제까지 언제 돌아오는 거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7년인데 이게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그 기간을 그렇죠. 듀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듀레이션은 채권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왜 주식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 네. 주식에도 듀레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몇 년을 기다려야 내가 투자한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거죠.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이거는 쿠폰이라고 해서 아까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네. 주식을 사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금?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돈을 어쨌든 내가 일부지만 그 회사의 주인이니까 네. 주인의 돈이 쌓이는 거 네. 회사의 돈이 쌓이는 것도 나한테 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합쳐보면 네. 몇 년 있다가 나한테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에쿼티의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에쿼티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에도 듀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회사의 듀레이션이 길고 어떤 회사의 듀레이션이 짧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2.7년 할 때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다 돌덩이라고 해요. 돌덩이. 여기다가 돌덩이를 이렇게 이건 요만한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이 돌덩이가 이렇게 이 판 위에 있는데 요걸 시소라고 생각하고 어디다가 잡아놔야지 안 무너지고 이렇게 할까? 이거는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이게 시소가 이렇게 되려면 네. 균형을 잡으려면 여기 이렇게 딱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은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 이 돈의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게 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주식으로 넘어갈게요.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회사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여기 돌덩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비슷해 계속. 네. 근데 어떤 회사는 지금은 돈을 조금 벌어요. 근데 점점 많이 벌어요. 이렇게 벌어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을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어디 있을까요? 얘는 딱 여기쯤 가운데, 있겠네요. 여기 네, 있겠네요. 있는 거고. 얘는 좀 저쪽에 여기 네. 있겠네요.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듀레이션이 길어요. 얘가 듀레이션이 길어요. 이게 더 긴 것 맞아요. 같아요. 길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네. 내가 돈을 받으려면은. 네.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장주라고 얘기합니다. 아, 성장주. 성장하니까. 얘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가치주.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가치주의 듀레이션보다 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길어요. 얘가 길어. 네. 오래 기다려야 돼. 네, 초반에는 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 길게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네. 그러면 듀레이션이 긴 회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해요. 금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되게 민감한데 네. 그 민감한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하다가 말았던 그 볼록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네. 볼록한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COE라고 쓸게요.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겠죠? 주가는 네. 올라갈 거예요. 자, 주가가 얘가 낮아지면 올라가니까 네.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자, 되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땡. 왜요? 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아니,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 올라간다며. 네.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땡이라는 네, 거야? 맞잖아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반듯하게 올라가잖아요. 반듯하게 네. 올라가지 않아요. 볼록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볼록 아까 그 말씀하신 그래서 이게 볼록하다고 해서 볼록하다는. 컨벡서티라고 얘기한 거예요. 볼록하다. 이거 볼록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세요. 자, 금리가 이만큼 이 정도 높았을 때 예를 네. 들어 아까 1960년대 16%였다라고 했을 때 이 16%면 금리가 요만큼 됐을 때 네. 영향이 어때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아. 이때는요. 조금 똑같이 움직여도 여기서 여기니까 엄청 많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 COE가 낮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리가 낮은 건 좋은데 이미 높았을 때보다 낮았을 때 민감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더 민감해요. 민감하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듀레이션이 긴 애들이 네. 더 민감해요.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이버의 듀레이션을 계산해봤습니다. 네. 네이버의 듀레이션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냐면요. 30년이 나왔어요. 투자를 하고 30년이 있어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네. 네이버를 살려고 돈을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100만 원이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30년이 걸리더라도 좋아. 나는 네이버의 주주가 될 거야. 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스코의 듀레이션은 얼마냐면 10년이에요. 10년. 훨씬 짧네요. 훨씬 짧아요. 한 10년밖에 못 기다려줘.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보면 얘기를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싼 주식이고 이건 비싼 주식이에요.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65조고요. 네.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20조가 안 됩니다. 네.
65조를 투자하고 30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기업보다는. 아니, 네.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왜? 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내가 쓸 돈이라고 얘기해보고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여기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이 내가 어떤 A라는 회사 주식을 사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쓸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이 쓸 돈이 꼭 없어도 되는 돈을 주식 투자한 거 아닌가? 기자님은 지금부터 사실 쓴 돈보다 번 돈이 많아서 네. 맞나요? 번 돈보다 카드값이 더 올라와서 네, 남는 네, 돈으로 그렇죠. 주식을 한다 치면 네, 네. 그건 내가 당분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네. 그러면 이거를 쓸 돈이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네. 돈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나중에 받아도 되는 돈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당장 네.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제가 한 10년 있다가 은퇴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10년 있다부터 돈을 써야 되잖아. 네. 그럼 요거 사는 게 맞죠. 네. 근데 젊은 분이야. 그리고 네. 앞으로 한 40년은 일할 수 있어. 네. 네. 그럼 왜 이걸 사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게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다릴 수만 있으면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네. 맞을 수도 있다라는 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줄 수 있니? 이 회사의 네. 주식을 사면 그만큼 물론 비싸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그냥 여윳돈이고 내가 당분간 급하게 팔아야 될 돈이 아니라면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네.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컨벡서티라는 얘기는 볼록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볼록해서 금리가 낮을 때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니까 네.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COE가 낮으면 낮을수록 먼 미래도 중요한다. 이 회사가 5년 후도 중요하다. 그럼 5년 후가 중요하면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주식 뭐 사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미래 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합산 시총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날이 네. 5년 안에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COE랑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궁금했던 부분,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앞서서 이제 배웠던 COE랑 뭐 듀레이션 이런 거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이제 측정을 어떻게 멀리도 할 수 왔다. 있을까요? 멀리도 왔다. 그죠? 네. 밸류에이션 바로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네. 멀리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막 담벼락 얘기도 하고 네. 막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뭔지도 모르는 것도 네. 어떻게 처음 들어봤고 막 이런 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밸류에이션 하려면 금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금리부터. 네. 근데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거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 COE라는 주식에 적용되는 뭐 금리라는 거를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죠? 처음 들었어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네. 금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제 힘을 내서 네.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제 힘내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 맞아요. 레빙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라고 네. 하신 분입니다.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작년에 재밌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내러티브
and Numbers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네. 이제 내러티브와 넘버스에 대한 얘기를 결론에 가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자, 내러티브는 뭐죠? 뭔가 설명, 예. 말하는 이야기. 거. 넘버스는 숫자. 숫자. 그러면 좀 감이 안 와서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러티브는 문과, 문과. 여기는 이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과는 수학으로만 숫자로만 얘기하려는 사람. 네. 요거는 이제 말로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 장단점이 있어요. 기자님은 무슨 과? 저는 이과입니다. 이과세요? 네. 기자님이신데 이과네요. 네. 어쩌다 보니. 네. 저도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문과 같은 느낌이지만 저도 네. 이과입니다. 저도 네. 이제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도. 근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문과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혹해요. 막 뭔가 네, 사기꾼 맞아요. 같지만 어쩜 뭔가 혹하는 느낌. 근데 이제 문과의 단점은 뭐냐면은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이게 뭐라고 쓸까요? 사기꾼.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못하면. 잘 못하면. 네. 뭐 문과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네, 사기꾼이 네. 될 수 있어요. 이과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으로 있어빌리티라고 얘기하죠. 있어빌리티.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막 숫자로 숫자 얘기하면 쓰고 막 이러면. 숫자면 뭔가 있어 보여. 있어빌리티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요걸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모다란 교수님이 왜 넘버스를 얘기하지 않고 내러티브도 얘기했냐면 요 이유 때문이에요. 숫자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세상은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요걸로 했어요. 숫자로 막 이게 네. 막 뭐 숫자로 계산해보고 막 경제를 설명해보려고 숫자로. 그때 당시에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숫자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버스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하셨고, 그 내러티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방법,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다모다란 교수님이 쓴 밸류에이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가치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절대 가치 평가법.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가치 평가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운데 리얼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고 너무 어려워. 빼. 네. 이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상대 가치 평가법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어요. 네. 뭐였죠? PER, PBR, 뭐 있죠? 요새는 PDR이라는 얘기도 네, 있던데 드림 굉장히 많이 레이시오라고 나오고. 해가지고 등등등. 네. 요거는 상대 가치 평가법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는 맞아요.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PER과 PBR은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PER이 10배야.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15배야. 야, 네. 그럼 너 왜 이렇게 싸? 더 비싸져도 돼. 네. 자신감을 가져. 요게 이제 상대 가치 평가법인 거예요. 네.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15배예요. 네.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서 16배가 되고 17배가 되고 20배가 됐어요. 네. 그러면 뭐야? 너 왜 20배야? 난 10배인데. 나도 20배 할래. 그럼 네. 얘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럼 얘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얘가 잘해서 올라갔는데도 너 뭐야? 그러면서 나도 올라간다는 계속 거죠. 그냥 서로 올라갈 때도 그냥 서로 네. 그냥 같이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빠지면 13배가 되면 10배가 되면 너 왜 이렇게 싸져? 나도 싸줘야 되나? 막 이렇게 말꼬리가 이제 없어지네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치평가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직관적이에요. 되게 쉬워요. 네.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상호 이게 순환 출자의 오류라고 하죠. 네, 네. 너는 이거니까 나도 이래야 돼. 근데 너는 이러니까 나는 이래야 되나? 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치평가법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절대가치평가법으로 지금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멀리 돌아온 이유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거구나. 제 설명을. 절대가치 평가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동안 이제 맞아. 그동안 해주신 거죠. 그렇게 네. 소쩍새는 우러나보다 그러면서 네. COE부터 시작해서 막 왔던 이유가 금리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절대가치평가법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기업의 돈을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는 얼마를 벌고 2년 있다가는 얼마를 벌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먼 미래에는 얼마를 벌어요 라는 거를 돈을 버는 거를 여기다 썼어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캐시플로우라고 하니까 이 캐시플로우 첫 번째 캐시플로우 이제 두 번째 캐시플로우 그리고 지금 먼 미래의 캐시플로우니까 먼 미래의 캐시플로우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먼 미래니까 내년이니까 뭐 해야 되죠? 할인해줘야 됩니다. 네. 세일을 해줘야 돼요. 자,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할인. 뭘로 하죠? COE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COE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할인을 해서 여기는 이게 1년이니까 할인을 안 해도 되고 많이 네, 안 해도 되고 조금만. 먼 미래는 할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때는 이게 이 회사의 이 돈의 가치는 이만큼 커요. 그러다가 2년째는 좀 작아져서 요만해집니다. 3년째는 더 작아져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더 작아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0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점점 작아져서 0이 됐어요. 예. 0이 된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조금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림을 지어볼게요. 조금.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거에 이거는 지금 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100만 원짜리인데 내년이니까 90만 원이 되고 네. 2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몇 퍼센트는 할인해줘야 돼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 미래에는 그냥 아예 이거는 빵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 아예 그냥 떠리로 가져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할인을 조금 해주고 네. 이때는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할인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을 조금 힘을 내서 힘을 내서 자, 이게 이 할인하는 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할인하는 정도. 할인하는 세일. 정도. 세일. 몇 네. 프로 세일합니까? 창고 대방출 하겠죠, 여기는. 네. 여기는 창고 대방출. 다 그냥 떠리로 파는 거야. 네. 여기는 할인 하나도 안 해줘. 네. 처음엔 당장 오래 있는 거니 할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세일을 얼마나 해줬는지를 곱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처음에는 1이에요. 1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0이 될 거예요. 0이. 네. 그죠? 그러면 1에서 0으로 이렇게 뭔가 내려올 거예요. 네. 뭔가 내려와. 세일.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올까가 또 중요해요. 네. 자,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조금 어렵지만 설명 드려볼게요. 근데 잠깐만. 그 COE가 네. 한번 0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COE가 0일 때. 이 회사가 네. COE가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 COE가 우리 지금 열심히 배웠는데 COE가 0인 회사가 있다 치면 네.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사야 돼요? 자, COE가 0이면 네. 담벼락이 낮으니까. 봐봐, 담벼락도 엄청 낮고 네. 먼 미래에 있는 캐시플로우도 그냥 지금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 잠깐만요. 그걸 사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되고는 네. 아니지만 어쨌든 COE가 0에 가까운 회사라는 거는 네. 아주 먼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도 네. 할인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1년 있다가 버는 돈은 네. 이만큼 하니까 여기다가는 0.9를 곱하자. 네. 여기는 0.8을 0.8. 곱하자. 네. 그러다가 여기는 얼마를 곱해? 0. 0을 곱하자.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COE가 뭐 10%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COE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1 곱하자. 얘도 1 곱해. 얘도 1 곱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이 아주 먼 미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이게 그 0이 되면 어쨌든 그러니까 금리가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0인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 네. 그 회사는 먼 미래에 있는 돈도 지금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거죠. 할인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네, 어. 네.
내가 10년 있다 버는 돈도 네. 똑같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이런 회사 예를 들자면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가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COE가 이 회사는 정말 COE가 낮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냥 앨런 머스크를 그냥 믿어.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주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나는 그냥 주식 주인 될 거야. 나는 네. 그냥 예금에 넣어놓느니 그냥 테슬라의 주인이 되겠어. 나한테 하나도 보상해주지 않아도 돼. 네.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게 많아지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굉장히 낮은 거고 네. 이게 0에 가까우면 이 회사의 테슬라가 벌어들일 돈은 먼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도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보통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아니면 COE가 0인 경우에는 이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똑같은 크기가 계속 있는 거죠.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일까요? 끝없이 가겠네요. 끝없이 간다는 네. 얘기예요. 진짜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0%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면 얘가 1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10%면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먼 미래에 있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서 0이 됩니다. 떨이로 네.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성이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네. 특징이 있어요. 빠르게 감소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3%일 때 생각해 볼까요?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항상 낮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저 여기서 하나 찍어 볼게요. 자, 5년 후를 생각해 볼게요. 5년 후에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금리가 0%일 때는 똑같이 1이고 네. 10%일 때는 요만큼이고 3%일 때는 요만큼이에요. 네. 중요도가 많이 달라요. 자, 3%일 때는 이 회사에 여기에 적용되는 그 가중치라고 얘기하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 요 값. 네. 요 값이 여기는 0.9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5년 후면은 0.6이 돼요.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어렵지만 중요하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금리가 높았을 때는 네. 어떤 회사에 적용되는 COE가 높은 회사는 내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내후년은 안 중요해 별로. 네, 네. 점점 안 중요해져서 5년 후 에이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네.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COE가 낮은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올해도 중요한데 내년에도 중요하고요. 네. 내후년에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죠. 이만큼 중요해요. 네. 그럼 5년 후도 알아야 되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내러티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COE가 높은 회사들. 네. 그리고 금리가 높았을 때는 먼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냥 내년에 이익 얼마 벌어. 네, 네, 네. 그걸로 설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얼추 끝나요. 네. 근데 지금은 5년 후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회사를 가치를 알려면 5년 후는 알아야 돼요. 5년 후는. 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알아가지고 이때 내년에 얼마 법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PER이에요. PER. 네. PER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을 내년에 네. 얼마를 벌어요? 라는 걸로 나누는 겁니다. 어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가격을. 그게 PER이에요. 근데 이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네. 또 5년은 봐야 된다니까, 5년은? 1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내후년, 그다음 최소한 5년 정도는 네가 알아야지. 네. 그래야 주식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COE가 낮은 회사일수록 이게 멀리 있는 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푸념을 하시는 게 야, 효석아, 나 1년 후도 모르겠는데 5년 맞아요. 후를 어떻게 아니?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 자, 잠깐만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설명했던 거는 COE가 낮으면 낮을수록 먼 미래도 중요한다. 이 회사가 5년 후도 중요하다라고 네. 했어요. 1년 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년 후도 중요해요. 그럼 5년 후가 중요하면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내러티브로 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알 수 없어요. 내러티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한 설명력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낮은 회사들, COE가 낮은 회사들, 예를 들자면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회사예요. 이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회사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냐? 5년 후를 상상해 봐야 돼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을 많이 하겠죠?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에 만약에 COE가 높았을 때는 네. 5년 후에 성장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금리가 낮아지니까 네.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중요해진 거예요. 네.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5년 후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주식 뭐 사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기자님도 끝나면 물어보시려고 했죠. 네. 사실 아까 미리 대답을 여쭤보고 싶었지만 미리 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진짜로 제 와이프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생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구야, 네 남편은 뭐 사라고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랑 카카오를 사세요. 5년 후를 보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 미래를 보고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비싸요. 네. 분명히 비쌉니다. 네. 근데 좋은 회사예요. 네.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냥 또 사면 돼요. 왜 이렇게 세일을 해주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백화점에 갔더니 이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할인을 하고 있네? 고맙다 그러면서 네. 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산 시총 기준으로 네.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날이 네. 5년 안에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이버랑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예요. 네. 삼성전자가 500조입니다. 네. 그러면 5배는 더 올라야 된다는 5배는. 얘기인데 네, 네. 그런 정도의 컨빅션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이버랑 카카오는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근데 왜? 5년 후의 미래를 제가 상상해 보면 5년 네. 후에는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금융시장을 맞습니다. 많이 먹겠죠. 결국은 지금 은행이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은행이 밸류에이션 PER은 약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은행이 지금 막 10조 이상 버는데 합산 시총은 5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싸잖아. 네. 왜 쌀까요? 카카오뱅크가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뱅크가 뭐 벌어들일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저는 네. 상상하면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아. 네이버가 하는 일이 어떤 네. 일을 벌어질까? 쿠팡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네. 너무 흥분되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네. 하고 정말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게 내러티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러티브에서 넘버스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좋아. 카카오랑 네이버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카카오가 좋다. 좋아요. 그런 네. 내러티브로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사기꾼이 안 되고 숫자로 넘어오려면 자,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쇼핑,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런 플랫폼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얼마를 벌지는 계산해 보는 거죠. 5년 후에. 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네이버 쇼핑을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거고 그럼 이걸 만약에 지금 네이버 쇼핑은 지금 돈 하나도 안 벌고 있거든요. 혹시 네. 아세요?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으로 돈 하나도 안 벌어요, 지금. 네. 왜요? 나중에 벌라고. 나중에 모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쓸 때까지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쿠팡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라는 걸 가지고 장터를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이 장터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수수료 내세요. G마켓 이런데 네. 수수료 내세요. 너 지금 10만 원짜리 팔았으면 그 중에 뭐 8천 원은 나한테 내 이런 거죠.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애플의 iOS라는 그런 장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앱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돈 받고 그러면 얼마를 내냐면 애플한테 30%도 내놔. 내가 내 장소에서 했잖아. 그러면서 네. 30%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네이버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와서 네. 그냥 장사하세요. 가져가세요. 네. 다. 왜? 네이버 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장사를 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는 돈 조금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면 돼요. 아, 그게 5년 안에 올지 안 올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만약에 COE가 높았을 때는 네. 5년 후? 아니 관심 없어. 근데 상관없어요. 네. 지금은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쿠팡 네. 같은 회사도 나오고 네이버 같은 회사도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앞으로는 비상장에 있는 회사들도 상장 회사로 많이 넘어올 텐데 네. 이 비상장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먼 미래에 버는 돈. COE가 낮은 COE가 기업들이죠. 낮은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비싸. 솔직히. 네. 야 이거 쿠팡 돈도 못 버는 게 왜 이렇게 비싸? 나는 네. 좀 설명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은 낮아요. 네. 언젠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모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네. 이제 안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1980년. 1980년 맞아요. 네. 제가 이쯤 언젠가 태어났는데요. 네. 자 이게 16%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전으로 가봅시다. 1973년. 73년이 저점이었고요. 요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럼 좀 더 가가지고 1969년으로 가면 69년부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요 기간에 그리고 요 기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부터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아는 게 좀 중요해요. 네.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니프티 50라는 얘기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매력적인 기자님처럼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네. 자, 매력적인 50개 종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50개 종목이요, 정말로요, 이때 이 기간에요, 정말 진짜 한 5배, 6배씩 올랐어요, 주가가. 이 종목들만, 소수의 종목들만 네, 엄청 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1973년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아주 빠른 순간에 70%씩 빠졌어요. 급락한 거죠.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 네. 그리고 도대체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요걸 알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자, 긴장이 되죠, 이제? 네. 긴장을 일이 늦추고 듣고 있었나요? 있다가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유가가요 3불이었던 게 여기서 네.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3불이었고요. 네. 여기가 12불입니다. 딱 한 방에. 그리고 이게 1980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80년대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4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배가 오른 거죠? 10배도 넘게 올라간 거죠. 네. 유가가 급등한 거예요. 급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자, 근데 유가가 네, 왜 네. 올랐는지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네. 유가가 왜 올랐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동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1차, 2차, 3차 때는 안 올랐어요. 유가가. 왜 4차 왜 때만? 4차 때만 올랐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미국의 원유를 생산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네. 원유가 어떻게 생산되냐면요. 보시면 계속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1970년대 딱 되자마자부터 원유 생산이 좀 줄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줄지?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줄냐면은 2011년까지 줍니다. 엄청 오랫동안 줄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셰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엄청 올랐어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원유의 생산이고요. 네. 소비. 원유의 소비는요, 또 이때부터 또 엄청 늘어나요. 왜냐하면 막 자동차를 막 포드 타고 막 엄청,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됐네. 이때 1970년부터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생산이 안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소비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3불 하던 게 12불로 네. 점프업을 한 거죠. 한 방에 올라간 거야, 한 방에. 네.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근데 계속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도 유가가 올랐는데 네. 내년에도 유가가 올라.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 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사야지, 빨리. 야, 내년에도 네. 오른데, 내년에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도 오른데. 빨리 사야지. 그럼 빨리 사야 네. 되겠다. 빨리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오르죠. 더 오르.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요. 금리를 엄청 올렸어요.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네. 너무 야 니는 흥분하지 말고 좀 가라앉혀.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많이. 네, 너무 빨리 올린 거 아닌가요?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잖아. 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 모든 얘기 제가 드렸던 말씀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얘기가 됩니다. 부질없는 얘기가 돼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부질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네. 연준의 파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지금부터. 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말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23년까지는 내가 금리를 올리는 거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지 금리를 않을 거야. 올리는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해볼 거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그쵸. 저러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러다가 바꾸면 어떻게 해? 네. 내 뒤통수를 빵 때리면 어떻게 해? 네. 그럼 내 주식이 70% 빠진다며. 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계속 의심을 하지만 파월 의장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 난 금리 안 올린다니까? 금리 안 올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이제 파월이 비유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파월이 아빠예요. 그리고 옐런이 엄마입니다. 네. 아빠, 엄마. 이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요. 이 사람은 연준 의장이고요.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죠. 네.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자, 이 여행 긴축, 종착지는 어디냐면, 긴축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 가는 길이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긴축까지 가야 돼요. 네. 그렇지.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 네. 2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들이 2명 있어요. 첫째 아들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아들이에요. 네. 인플레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얘도 잘 챙겨야 돼. 둘째는 누구냐면은 고용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플레가 온다고 하잖아. 네. 그래서 인플레가 막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파월을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인데 쟤 저러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파월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플레가 온다고는 했지만 네. 1970년대처럼 올해도 인플레, 내년에도 인플레 그렇지 않아. 네. 쟤는 올해만 인플레, 내년에는 인플레 아니야. 이렇게 파월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고용. 고용은 지금 둘째인데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나. 얘는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데 네. 얘는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옐런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고용아 어떡하니? 내가 니를 놔두고 언제 이리로 가겠니? 네. 미안하다. 니를 데리고 가야지. 아이고 좀 힘 좀 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긴축으로 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연준이 긴축으로 빨리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분들이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을 믿고 한번 가봐도 되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금리부터 시작해서 네. CEO도 얘기하고 뭐 아주 복잡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이런 그 파월 아빠와 옐런 엄마의 네. 여행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네. 좀 지어봤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COE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총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내용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